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4장에 나오는 외국환 회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외국환 회계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파트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돼 있고, 내용이 되게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 수출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개요가 나오는데요. 자, 외국환 회계의 특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류. 그래서 이 197페이지로 가면은 특이한 계정 체계,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계정 과목, 거기서 뭐 자산 쪽에서 하나, 부채 쪽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환 회계는 일단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법률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상태표, 그 다음에 외화 재무 상태표,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외화 형태의 이런 재무제표는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시의 의무는 없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파악을 위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외국환행의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손익사항과 자산의 부채 증대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외화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정리하는 손익계산서가 있다. 손익에 관련된 게 있다. 자, 밑에 보면 그 은행의 재무 상태표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외화 건전성 및 평가 자료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특징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재무 상태표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재무제표는 이거 말고도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다 만들지 않고 요 재무 상태표만 만듭니다. 그럼 외화에도 손익이 발생하겠죠. 각종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 손익이 발생하면 즉시 원화의 손익계산서로 변경해서 바로 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금을 보내서 송금 수수료를 20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되겠죠. 이걸 즉시 그 당시에 환율로 계산해서 원화 이익으로 계산한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1번에 볼게요. 일반 회계와는 달리 재무 상태표 외에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만 작성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 자산이 있고요, 당연히. 자, 부채가 있죠. 자본이 있느냐?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있다. 중요하고, 뭐 순서대로 쓰냐? 유동성 배열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유동화가 빠른 것부터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빠르니까 현금부터 쭉 나열해서 써 나간다. 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 유동성 배열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환의 상품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각 통화별로 하는 거예요. 통화별로. 달러, 유로, 엔화 이런 식으로 통화별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환의 상품화가 나오는데 금전, 즉 자금의 대체가 대부분 화폐 등 지급산 자체를 상품화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 각각의 대외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환율이 개입되죠. 그래서 통화 간에 환율이 개입된다. 그래서 통화별, 유형별, 결제 방법별로 환율을 적용한다. 자, 밑에 보면 거래 유형별 적용 환율이 나오는데요. 현찰 매매율, 전신한 매입률, 여행자 수표 매도율,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이 있고, 자, 기준율이 있으면 은행에서 파는 게 매도율이라고 했죠. 그럼 환율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비싸지는 거니까 가장 비싼 게 전신환, 그 다음에 TC, 그 다음에 이제 현찰 매입률이겠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전신환 매입률이 그 다음에 싸고, 그다음에 TC 매입률이 그 다음에 현찰 매입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살 때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파는 거죠. 이 차이를 뭐라고 그랬죠? 스프레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 손익이 복잡하다. 그래서 실물 도착에 필요한 우편 일수와 기한부 유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전성 매입 시에 이자, 부문 손익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체계도 복잡하고 당방 계정, 선방 계정이 있는 것처럼 계정 간에도 또 이 손익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자, 밑에 나오죠. 모든 손익은 발생 즉시 원화로 평가하여 외화 손익을 원화 손익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거기다 별표를 쳐둡시다. 밑에 보면은 수수료가 많죠. 환가료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자 부담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했죠. 자, 매매 손익, 수수료, 아무튼 뭐 평가 손익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정 체계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터널 어카운트와 셀먼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게 있다. 자, 우리나라 원화 계정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외화 계정에서는 내가 뭔가를 매입해서 상대방이 지급할 때까지 계정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과 계정이라고 해요. 터널 어카운트라고 하는 요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외환을 삽니다. 예를 들어 뭐 수표 같은 걸 사요. 그러면 이게 아직 현금화가 안 됐죠. 그 현금화가 될 때 결제 계정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매입 외환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밑에 보면 그 경과 계정하고 결제 계정의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네 줄 내려가면 시간적 차이 또는 뭐 지리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의 동그라미 경과 계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기착되는 결제 계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경과 계정의 자산 계정인 매입 외환, 미결제 외환 이렇게 있고, 자, 자산 계정에는 요 결제 계정에는 외화 본지점, 외화 타점 예치금이 있고, 부채 계정에는 매도 외환, 미지급 외환이 경과 계정이고, 결제 계정은 외화 본지점, 외화 타점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 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사요. 매입 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출 환원을 샀다라고 해봅시다. 현금으로 보면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돈을 줬겠죠. 뭐 원화나 달러나 뭐 원하는 걸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요 매입 외환을 들고 있다가, 자, B은행이 이제 외국 은행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수표를 보내고 얘가 돈을 이렇게 보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출이니까 이쪽에 수입 업체에서 돈을 줬을 테니까 보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을 생각해보면 이쪽이 당방 계정이 우리나라 계정이라고 했죠. 돈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수입 업체가 여기다 돈을 입금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방 계정에서 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빼서 은행이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전차를 밟습니다. 자, 그러면 당방 계정에 돈을 넣겠죠. 이 넣는 게 잘 보면 이 A은행과 B은행이 다르면 그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외화 타점 예치금입니다. 외화 타점, 다른 은행에 넣어놓는 예치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의 어떤 스몰 A, 그러니까 지점인 거예요. 본 지점이다. A 지점. 그러니까 A 은행의 해외 지점인 거죠. 이 경우는 외화 타점 예치금이 아니고 외화 본지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온 거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얘는 경과 계정, 얘는 결제 계정이다. 수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매입 외환이 발생하고 우리 쪽에서 입금하면 이쪽에서 빼가는데, 그때 요 관계가 본지점 사이면 외화 본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화 본지점은 부채 계정도 되고 이렇게 자산 계정도 가능한 거죠. 근데 당방 계정,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이쪽에서 매입 외환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겠죠. 그러니까 돈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입금을 하고 여기서 빼가겠죠. 이쪽으로 넣으니까 넣을 때가 뭐냐, 이 계정을 외화 타점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정 아니죠. 남의 거니까 예수 미리 받아놨다. 우리 거 예치해놨다, 이런 거죠. 이건 자산 계정이겠죠. 우리 거니까. 상대방 거죠. 부채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본지점이다. 외화 본지점이 되기 때문에 외화 본지점은 자산과 부채 양쪽 다 양립이 가능한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경과 계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자, 매입 외환에는 여기죠. 외화수표 추심전 매입. 그러니까 이미 산 거고 아직 매입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추심전 매입이라는 건 돈을 주고 나중에 내가 외국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걸 말했죠. 수출한 어음, 추심전 매입 이런 거다. 자, 밑에 읽어보면은 외화 타점 예치금 계정의 결제 계정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 미대기 상태다. 미결제 외환. 그러니까 이게 다 경과 계정이에요. 그래서 어음 대금 부족 입금분 내국 신용장 환어음 미결제 아직 결제 안 된 거죠. 이게 그 198페이지로 가면 결제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화 본지점은 이 양쪽 다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위로 올라가면 198페이지에 부채 계정이 나오는데 매도 외환. 우리 쪽에서 보낸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내면 돈이 이쪽에서 그냥 빠져나가죠. 이쪽으로 입금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당발 송금 보낼 때 잘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 예치환 거래 은행끼리나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다 입금해놓고 그래서 그냥 빼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빼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발 송금은 부채 계정인 거고요. 타발 송금은 이쪽에서 넣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은 어디다 돼 있어요? 타점 예치금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타발 송금은 일종의 그 자산 계정에 들어가는 거고 부채 계정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미지급 외환이라는 건 그 해외로부터 내도된 타발 송금에서 아직 안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안 빼간 것도 일종의 부채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이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놓읍시다.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자,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을 설명했었죠. 자, 당방 계정은 거의 our account, nostro account라고 돼 있고 shadow account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계정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계정, 요거죠, 요거. 반대로 선방 계정은 their account, boostro account, actual account라고 돼 있고, 자, 그래서 해외가 우리나라에 개설한 계정이죠. 자, 그래서 환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라고 돼 있고, 자, 밑에 보면 예정 대체일 제도라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신용장 방식에서 일람 출급 수출한 추심점 매입 시 8일 경과하는 시점에 경과 계정인 매입 외환의 계정에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람불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원래 일람불 출급 돈을 요청하면 바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한부가 아닌 반대가 일람불입니다. 기한부라는 건 외상거래죠. 내가 뭐 30일 뒤에 돈을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이런 건데, 일람불은 보여주면 즉시 주는 거라서 S사이트 방식이라고 해요. S사이트. 보여주면 바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즉시 지급 방식이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 어음을 회수라고 돈을 먼저 줍니다. 먼저 주면 이자를 원래 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주게 되면 이자를 안 띄냐? 띄어요. 왜냐면 보내고 받는 데까지 약간 한 8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8일치를 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8일 경과하는 시점에 매입 외환으로 계정이 처리하기 때문에 8일 정도는 보통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은행이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관례 같은 거예요. 관례 같은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대내외 구분의 명확화. 자, 밑에 보면 거주자 간 거래는 대내 외화자산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래는 대내외 거래죠. 그래서 대외 외화자산 거래다. 이렇게 그냥 분류한 것뿐입니다. 자, 거주성 구분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1과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1과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인 거주자, 그 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4개를 다 설명을 했었죠.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계정 과목 해설을 보게 되면 20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 자본이 한 개가 있죠. 그 밑에 쭉 보면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자본이 한 개가 있는 걸 보일 거예요. 나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잘 보면 유동성이 빨리 되는 것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 외화 예치금,
외화증권. 예치금은 뭐 해외에다 예치를 한 거죠. 또는 우리나라의 국내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에, 또는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외화증권 취득한 거. 매입 외환.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경과 계정도 들어가 있죠. 매입 외환이라는 건 경과 계정이잖아요. 경과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난외 계정이라는 게 나와요. 난외 계정. 여기 이제 난외 계정이 뭐냐? 요거는 일종의 풋노트.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으로 남겨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난내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 안에는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래상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으로 달아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과계정은 뭘까요? 아까 경과계정. 경과계정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발생한 거예요. 내가 매입 외환이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외환을 샀기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내 계정입니다. 난내 계정.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산이나 부채 계정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얘는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주석으로만 달아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보증 같은 거예요. 보증. 여기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에서 보증을 섰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돈 안 갚았다. 그 은행이 거대한 손실을 보겠죠. 그런 거를 반영한 건데 보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장의 개설이에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순간 뭐 돈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 수입상에 배를 째버리면 돈을 안 갚으면 이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 확정 외화 지급 보증, 뭐 배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 대부분 다 보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증. 그렇기 때문에 난외 계정으로 빠진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냐? 뭐 회계 처리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분계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계는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계정 과목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제목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계정에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유동성 배열법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마찬가지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자본 하나니까 뭐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자산 계정. 자, 자산 계정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분계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분계 회계학을 배우면 편한데 분계라면 이게 자산의 증가는 이쪽에 씁니다. 자산의 감소는 이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채의 증가는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손익계산, 요 재무 상태표상의 내용과 맞춰서 하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는 이쪽에 씁니다. 자본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는 이쪽에. 자본의 감소는 이쪽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는데 이쪽이 비용의 증가고 이쪽이 이익의 증가예요. 손익의 증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는 자동차 100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왔죠. 현금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계라고 해요. 제가 자본금을 5억을 갖다가 더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인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차변에 자산의 증가 5억.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본금 5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손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는 손익의 증가 매출이라고 하는데 뭐 5억.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현금 5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계인데 뭐 이런 거를 꼭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회계학과도 아니고 경영학과도 아니고 이걸 다 안다는 건 크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너무 어렵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다. 그럼 푸시고요. 아니면 그냥 찍으세요. 너무 이걸 다 복잡하게 알기까지 너무나 힘이 많이 들고요. 어쩌다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기를 밤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풀이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거 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계정 과목들 하나를 더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 계정에는 자산의 증가, 감소는 대변에 쓴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이 요거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부채에 대한 내용도 이걸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본의 증가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하고 비용은 바로 어떻게 되죠? 원화로 바뀌죠. 원화 손익으로 바뀐다.
라고 했었죠. 자, 자산 계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외화 통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현찰만이 아니라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송금 수표, 우편 증서도 있다. 자, 그래서 가능한 일람 출금 유가증권을 하더라도 동 계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별표를 하나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예치금이죠. 그래서 해외 환거래은행, 다른 은행에 예치한 거, 다른 은행에 예치한 거, 한국은행에 예치한 거. 자, 외화 타점 예치금 있었죠. 이게 어디 나왔죠? 외화 타점 예치금 여기 나왔었죠. 결과 계정 중에서 결제 계정에 해당하는 데는 그 계정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our account다. 이해가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국은행 예치금, 외국은행 예치금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분계한 처리가 있습니다. 외화 타점 예치금이 들어오면 한국은행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 쪽에다 입금을 하고 해외은행 쪽에 입금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빼서 해외은행 쪽으로 넣은 겁니다. 그 205쪽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죠. 내 돈이 한국은행에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넣은 거예요? 거기 보면 해외은행에 예치했던 해외 타점 예치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 이쪽에 되는 게 뭐죠? 해외은행 쪽이죠. 그리고 자산의 증가, 한국은행 쪽이 이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외화 타점 예치금이 자산의 증가, 이쪽 대변은 뭐죠? 해외은행의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계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없다. 자, 그래서 206페이지로 가보면 환거래은행이 나오죠. 첫 번째. 자, 환거래은행은 예치환거래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있다. 예치환거래은행은 뭘 만든 거예요? 서로 간의 계좌를 계산한 거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항상 외화 자금의 불법 예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둬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외화 정기 예치금, 정기예금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기타 예치금도 있고, 자, 외화 증권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산 외화 증권을 말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BA라는 게 있어요. BA. 그러니까 CP는 기업 어미고 BA가 뭐냐면 은행에서 산 뱅크 억셉턴스라고 해서 이게 인수엄을 말해요. 인수엄. 은행에서 산 인수엄이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인수했다. 억셉턴스가 인수라는 법률 용어예요. 환엄이나 이런 건 인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인수를 안 하면 결제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환엄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책임을 인수한 업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인수한 거는 은행의 이信用도가 높죠. 그러니까 은행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믿을 수 있구나. 이건 뛸 염려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인수를 안 했다. 그건 이제 나 이거 부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산 거예요, 은행이. CP, 거기 은행 인수엄은 은행이 그 인수엄을 들고 있는 거죠. 자, CP, 기업엄이죠. 커머셜 페이퍼가 되겠고. 자, 밑에 보면 외화 단기 손익 인식 증권, 외화 매도 가능 증권, 외화 만기 보유 증권. 이게 이제 그 IFRS 체계에 따른 회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외국 외화 지분법 적용 투자 회사 이런 게 투자 주식 같은 게 있다. 이게 다 자산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매입 외화는 설명했고 첫 번째가 경과 개정 과목이다. 그렇죠? 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수출한 어음. 그러니까 수출한 어음은 수출을 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빌려줘요. 제가 애플에다가 배터리를 1억 원어치,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만들어서 보내서 돈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환엄이라는 걸 받아요. 상대방 업체에게. 제가 애플한테 애플 현금으로 안 준 거예요. 짜증나게도 어음으로 줬습니다. 어음으로. 어음으로 줬는데 이게 6개월짜리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손가락 빨아야겠죠. 6개월 동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살 수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 또 다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줘야 되고 돌아오는 하청업체들의 그럼 어음 같은 걸 메꿔야 되잖아요. 부도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면 선 이자를 떼고 원금을 돌려줍니다.
그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죠.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수출한 어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한 어음. 수출을 하면 환어음이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수출은 어음보다는 환어음의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음보다는 약속어음보다는 환어음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환어음을 이용해서 보통 거래가 많이 돼요. 근데 뭐 환어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신용장의 종류가 있고 이런 거는 이 과목에서 배우면 되고요. 외환점력 2종이 나오죠, 2종. 거기서 배우면 되는데 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 이게 경과 계정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입 및 대금 회수 절차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사요. 은행이 이걸 삽니다. 이 수출한 어음을 삽니다. 그럼 고객한테 돈을 주겠죠. 그럼 이제 뭐 100억 불이다. 그럼 은행에서 1억 떼고 1억 불 떼고 한 99억 불 정도를 줘요. 뭐 선이자를 떼겠죠. 요 6개월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 은행으로 보내면 상대방 은행은 수입상에게 그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계정은 뭐예요? 경과 계정인 거고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면 외화, 타점, 예치금이나 외화, 본지점으로 들어오겠죠. 그 돈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니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절차가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가료 적용 일수에 경과되면 매입 위안을 정리한다. 자, OA라는 게 뭐냐면 오픈 어카운트 방식인데 뭐 완벽한 외상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픈 어카운트.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정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상계치는 이런 방식인데 그냥 일종의 외상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외상거래다. 수출상에 물건을 보내놓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수입상에 돈을 언제 주냐? 이걸 다 팔아가지고 줍니다. 수입상. 그러니까 원래 보통 매수자가 요즘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갑의 효과를 충분히 노리는 거죠. 야, 물건 보내. 너 아니어도 많아. 그럼 보냅니다.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넣어주는 게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은행은 그냥 단순히 요 계정의 관리만 해주고요. 은행의 책임은 없습니다. 없어서 위험하니까 수출상에서 잘 하려고 할까요? 싫겠죠. 물건 보내놨는데 얘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물건도 떼고 신뢰도 없어지고 기분도 상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거래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수출입 그 밑에 참고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지로 보면 수입상은 물품 인수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경과 시점에 수출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나중에 입금한다 이거죠. 물건 받아서 참 한참 뒤에 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출입 거래 일종으로 환엄이 미발행되고요. 선적 서류 원본은 수출상에 의해서 수입상으로 직접 송부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찾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물건이 쭉 가잖아요. 그럼 그 선박이 돼 있겠죠. 수입상의 나라로 갔어요. 그럼 그 물건을 찾을 때 필요한 게 선적 서류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물건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낸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직접 보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환가료가 나오죠. 환가료라는 게 뭐냐? 이자라고 그랬죠, 이자. 그래서 매입한 수출한 어음의 추심 소요 기간 동안 한마디로 돈을 청구한 아까 그 여기 보면 60일 같은 그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은행이 외화자금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징수하는 이자다. 징수산식은 S사이트 방식은 보통 8일이라고 그랬죠. 밑에 보면 환가료 징수 산식을 보면 매화 외화 금액에다가 기준율을 곱하고 환가료율 곱하기 그러니까 이자율 곱하기 8일 이렇게 돼요. 8일. 그럼 기한부는 뭘까? 기한부가 외상거래예요. 외상. 아까 60일짜리라고 하면 60일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60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 일수 나누기 360일은 뭐죠? 기타 통화. 그러니까 뭐 그 영영방 국가인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365일, 나머지 국가는 360일 이렇게 불렀죠. 그 자금 부담 일수라는 건 어음 기간 더하기 8일 빼기 1일입니다. 1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한부 수출한 어음도 8일은 더합니다. 8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일람 출금은 돈을 바로 달라고 하는데 8일이 걸리니까 자금 부담 기간이 60일이면 거기다 8일을 또 더해야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서류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를 밟고 8일 정도 띱니다. 그렇죠? 이게 뭐 수출 대금이 1조다. 그럼 8일치만 해도 엄청나죠. 이자율 곱하면.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안 띄는 업체로 찾아가겠죠. 그쵸? 8일이라도 크니까. 자,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용장인데 이것도 일종의 매출 채권 같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자산이 됩니다. 자, 약소금을 프라머스리 노트라고 부르고요. 요 환어음은 드래프트라고 보통 합니다. 드래프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기타가 있죠. 기타에는 외화수표가 있는데 산 겁니다. 뭐 퍼스널 책, 뱅커스 책 뭐 설명했죠. 트래블 책, 머니 오더 이런 것들을 은행이 산 겁니다. 산 거. 자산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미결제 외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외환. 그래서 일람불 상환 방식 신용장 거래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미결제 외환 중에서 신용장 거래 방식에 따른 이 뱅컬 수전스하고 슈펄 수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